반갑습니다. 오늘도 정권 투자 상담사를 강의하게 될 김갑철입니다. 오늘은 제9강 기술적 분석의 마지막 파트를 하겠는데요. 오늘은 7번 추세 분석 7번 추세 분석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세 분석도 여러분 시험에는 좀 잘 나오기 때문에 추세 분석 7번도 좀 별표를 해 두시고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추세 분석의 가장 기본적 내용인데 한번 봐두시죠. 1항 고점을 연결한 것이 저항선이고 저점을 연결한 것이 지지선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요 주가의 요 변동을 쭉 볼 때 요 고점, 이 고점을 쭉 연결하면 이것을 우리가 저항선이라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저점 있죠, 저점. 요 보면 이게 저점이라면 저점을 쭉 연결하면 얘는 뭐다? 얘는 지지선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점을 연결한 게 저항선, 저점을 연결한 게 지지선이다 이 말이에요. 자, 다음 지지선이 하향 돌파할 경우 종전의 지지선은 새로운 저항선의 역할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주가가 요 지지선을 하향으로 돌파한 거예요. 돌파했단 말이에요. 돌파를 하면은 예전에 요 지지선, 저점의 연결선은 이제는 새로운 것에 고점이 되죠. 그래서 새로운 것에 뭐가 된다? 저항선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되고요. 그 다음 3번 일반적으로 상승 추세선과 평형 추세선은 저점끼리 연결하여 설정하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쭉 볼 때 상승 추세선이라면 제일 저점을 이렇게 연결하면 상향 추세선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평행선도 마찬가지. 평행선도 요 쭉 평행이 되는 거, 주가를 쭉 했을 때 평행이 되는 이것도 저점을 연결해서 하면 뭐가 된다? 평행 추세선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락 추세선만큼은 뭘 한다? 고점을 이렇게 연결해서 나와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 상승 추세선과 추세 분석에서 평형 추세선은 저점을 연결하여 추세선을 그리지만 하락 추세선만큼은 주가의 고점을 연결하여 하락 추세선을 산출한다. 이거는 봐두시라 이 말이에요. 혹시 바꿀 수가 있겠죠. 자, 상승 추세선과 상승 추세선과 평행 추세선은 주가에 고점을 연결하여 산정한다면 틀리죠. 저점. 하락 추세선은 주가 흐름에 저점을 연결하여 작성한다면 틀리죠. 고점. 이거 봐두시다 이 말이죠. 자, 다음 저점이나 고점이 여러 번 나타나거나 추세선의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저점이나 고점이 여러 번 나타난다거나 추세선의 길이가 길이가 길수록 하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장기 자료라는 뜻이에요. 장기 자료. 이게 여러 번 나타난다거나 이게 요 기울기 자체가 추세 기울기가 길단 말은 상당히 장기적인 자료에 의해 산정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산정되어 가지고 이게 형성된 거다 이 말이죠. 이런 것이 있어서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하게 추세선의 신뢰성은 높죠. 추세선의 신뢰도는 뭐다? 높아진다 해야 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3번 봐두시고, 시험 어렵게 내는 건 아니니까 용도로 보면서 한번 봐두시라 이 말이에요. 다음은 주가 이동 평균선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거는 조금 참고로 보시면 되겠는데, 주가 이동 평균선은 약세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주가가 이동 평균선 아래에서 파동 운동을 계속하면서 하락한다. 이게 말 그대로 이동 평균선이 쭉 있으면 약세장은 주가 떨어지는 거죠. 이 안에서 만다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내려간다 이 말이죠. 주가가 이렇게 내려간다 이 말이고요. 다음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이동 평균선을 하향 돌파한대요. 그럼
이때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이동평균선이 지금 현재 이게 상향으로 이렇게 쭉 간다 이 말이죠. 이 상태에서 주가의 흐름이 지금 현재 이동평균선을 하향 돌파한대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지금 현재 이동평균선을 갖다 지금 현재 아래에서 하향으로 이렇게 돌파해 간다 이 말이에요. 돌파해 간다 이 말은 이게 이동평균선이고 이게 주가 흐름이라면 흘러간다면 이것은 조만간에 주가가 조만간에 주가가 하향을 돌파하네요. 미안합니다. 주가가 지금 현재 이동평균을 하향 돌파하는 거니까 요리 가는 거네요. 이렇게 주가가 하향을 돌파하는 거네요. 자, 이 경우는 주가는 조만간에 반전하여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아래로 가는 거니까 하락. 간단하죠. 이동평균선의 기준 길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이동평균선은 더욱 완만해진다. 자, 이동평균선의 기준 길이가, 기준 기간이 짧을수록 당연하게 이는 평균이기 때문에 짧을수록 이동평균선은 주가 흐름폭이 크기 때문에 이게 가파를 것이고 기준기간이 길수록 길게 볼수록 뭐가 되겠어요? 평균이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더 완만해지겠죠. 완만해진다. 자, 그러면 기준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이동평균선의 평균의 개념이기 때문에 길수록 더 완만하고 짧을수록 가파릅니다. 그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짧다 했으니까 더 가파라진다 해야 되겠죠. 자,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기, 장기 이동평균선을 아래에서 위로 돌파한다 말 자체는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 거니까 사야죠. 이게 매입 신호다 이 말이에요. 자, 한번 밑에 받으시고. 자, 9번 패턴 분석에서 반전형 패턴에 속하지 않는 것 해놨어요. 이때 패턴 분석에서 이것도 시험에 내기 좋죠. 그래서 한 번씩 이런 볼 때 시험에 내기 좋은 것들 잘 봐둬야 돼요. 좀 간단하면서도 내기 좋다 하는 걸 제가 봐두라 하는 의미는 어차피 시험에 객관식이다 보니까 내기 좋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패턴 분석에서 반전형 패턴이 있고 그 다음에 지속적 패턴이 있어요. 자, 한번 봐놓죠. 패턴 분석. 자, 9번. 이 부분 좀 간단하게 봐두시랬죠. 복잡하게 보지 마시고. 자, 반전형 패턴이 있는데, 반전형 패턴이 있고, 지속적으로 쭉 그대로 가는 게 있어요. 지속형이 있어요. 있는데, 반전형 패턴은 주로 이 목적이 주가의 전환점을 파악하는 거예요. 전환점 포착이다. 전환점 포착의 목적이 있고, 주가가 지금 현재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하는 그 전환점, 변곡점을 말한 거죠. 그 다음에 지속성은 추세 강화에 이용됩니다. 추세 강화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류를 보면 반전형의 종류에는 삼봉형, 그 다음 원형, 그 다음 우리가 하면은 V자형, 그 다음 확대형이 있어요. 확대형이 있고, 그 다음 지속형 패턴의 종류를 보면은 여기는 몇 개 있죠. 삼각형, 사각형, 그 다음 깃대형, 그 다음 쐐기형, 그 다음 다이아몬드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내면은 반전형 패턴 분석에서 반전형이 아닌 것 낼 수 있겠죠. 또 지속형이 아닌 것 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 자체를 한번 간단하게 구분해서 봐두시라는 거예요. 시험에 내기 좋죠. 간단하게 한번 봐두시죠. 자, 그래서 한번 보면은 특히 어떤 건요, 삼봉, 원형, V자, 확대형, 요 네 가지는 뭐다? 반전형이다. 그래서 차라리 요걸로 보지 말고 요 네 가지를 봐두시라는 거죠. 항상 볼 때는. 자, 다음
반전형 패턴에 속하지 않는 것 했으니까 당연하게 반전형 패턴이 아닌 것 했으니까 여기서 볼 때는 쇠계형이라든지 삼각형, 사각형, 깃대형, 다이아몬드형 이런 걸 찾으면 되겠죠. 그럼 시험 문제에서 보니까 여기서는 지금 현재 쇠경이 나왔네요. 답은 1번이 되겠죠. 한번 봐두시고 10번 주가 갭이 나왔어요. 주가 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해놨어요. 요 주가 갭, 요 내용도 요즘 보면 간단하게 한 번씩 시험에 내기 때문에 한번 봐두세요. 그래서 이거는 주가 갭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주가 갭 자체도 설명하는 것을 제가 미리 한번 조금 그림을 그려두었어요. 그림을 그려두었는데 이쪽이 우리가 주가 갭이에요. 주가 갭. 갭이 뭐예요? 갭이 생긴단 말이에요. 간격이죠, 간격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보통 보면 우리가 이 흔히 볼 때 여기가 예전에 제일 처음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가 저항선이고 그 다음 요 밑에 여기가 뭐겠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지지선이 있겠죠? 지지선 이 될 거예요. 이때 보통 모형의 요 진행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만다고요. 요 진행 과정 속에서 이렇게 갭이 생긴 이걸 말한다. 보통 갭이라 해요. 그래서 보통 갭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요 보통 갭이 생기고 요 모형의 진행 과정을 완전 벗어날 때 뜨는 요 갭을 돌파갭이라 불러요. 돌파갭 한번 봐두세요. 돌파갭은 봐두세요. 돌파갭. 그 다음에 이제 요 사이에서 좀 더 올라가면 이게 급진갭이고, 급진갭에서 이제 이게 두세 번 진행이 되면 소멸갭이 되죠. 소멸갭이 되고, 요 사이에서 이제 바뀌는 요 자체에서 도형 반지 생겨요. 반성인데, 이걸 흔히 말해서 보통 우리 아이슬란드 갭이다 쓰게 돼요. 자, 보면 1번. 돌파갭은 저항선이나 지지선을 완전 벗어나는 갭이며, 이 저항선과 지지선을 완전 벗어나는 갭이 돌파갭은 맞아요. 맞는데 이는 모형의 진행 과정에 나타난다. 이게 틀렸어요. 모형의 진행 과정이 아니라 이거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뭐 한다고요? 진행 과정이 아니라 이는 다른 과정으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형의 진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은 뭐다? 보통갭이에요. 그 정답은 1번이 됩니다. 그래서 모형의 진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모형의 진행 과정에 나타나는 것은 보통갭입니다. 이 보통갭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음 계속갭을 같은 말로 급진갭이다 해요. 급진갭. 이건 이제 쭉 올라가면서 이게 쭉 생기는 거예요, 사이에. 이는 가속도가 나타나는 갭이에요. 그래서 이는 돌파갭 이후에 나타난다. 언제? 돌파갭 이후에 가속도가 붙어 나타나는 갭이 뭐다? 이게 뭐예요? 자, 계속갭이에요. 그래서 이는 주가 변동의 예상폭이 얼마쯤 되겠는가? 이걸 알아볼 때 쓰는 갭이다 보면 돼요. 자, 되고요. 자, 그 다음, 소멸갭은 주가의 단기 변동을 예고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소멸된다 말 자체는 다음에 이제 뭐 한다고요? 이제 하락으로 반전되는 거죠. 이게 상승 쪽이니까 하락. 그래서 주가의 단기 변동을 예고하는 의미를 갖는데 요 계속갭이 요 계속갭 이게 얼마? 두세 번 이상 걸쳐 나타난 후의 갭은 소멸갭이 될 확률이 크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도형 반전은 도형 반전은 주가의 추세가 급격히 반전이 될 때 바뀌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위로 올라왔지만은 이제 바뀌는 거죠. 하락으로 약세로 바뀌는 거죠. 이때는 이제 뭐 한다고요? 추세 반전의 신호로 받아들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간단한 개념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는 보지 마시고 뭐 순서 보통갭, 돌파갭, 급진갭, 소멸갭, 그 다음 도형 반전 용도 보면서 돌파갭은 이 지지선과 저항선을 완전히 딱 벗어날 때 나타나는 것은 뭐다? 돌파갭. 그 다음이 급진갭. 급진갭이 한 두세 번 반복이 되면 다음에 소멸갭 나타날 확률이 크다는 것 한번 받으시고 이제 먼저 상승해서 이제 하향으로 바뀌는 이때가 뭐다? 도형 반전이다. 요 도형 반전을 같은 말로 뭐한다? 섬골 반전이다. 섬골 반전이다. 이어 쓰기도 하고, 이걸 뭐 한다고요? 또, 아이슬란드 갭이다 쓰기도 한다. 아이슬란드 갭이다. 이 쓰기도 한다는 것. 사실 아이슬란드 갭을 번역하기를 도형 반전이다.
섬골 반지이다라고 번역을 했겠죠. 봤으면 되겠다 이 말이에요. 다음 11번. 자, 지표 분석에 관한 보조 지표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대놨어요. 자, 이것은 우리가 보통 한 번씩 그냥 간단하게 시험에 좀 나오는 거니까 요 11번은 한번 별표를 해 놓으시고 좀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지표 분석에서. 자, 좀 별표를 해 놓으시고 이거는 개념만 좀 잡으면 되겠어요. 자, OBV 선이 상승하는데 주가가 하락을 하면 주가 상승이 예상된다. OBV 선 자체가 지금 현재 뭐 이게 위로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주가가 하락한다 말은 그 좀 있다가 주가 상승이 예상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등락주선. 그 등락주선은 밑에 그대로 있죠. 이는 자, 한 개 창으로 봐놨어요. 자, OBV가 있고, V가 있고, 그 다음, 등락주선. 주선. 자, ADL이 있어요. ADL이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둘 다 뭐요? 전일 대비예요. 자, 대비는 뭘 한다? 이는 전부 다 대비는 둘 다. 자, OBV든 뭐요? 등락주선은 다 전일 대비다. 대비. 둘 다 전일 대비를 따지는 거예요. 대비를 따진다. 보고. 그 다음에, 자, 상승 거래량과 하락 거래량 따지는데, 상승가 따지는데, 주로 OBV는 뭘 따진다? 두 번째 이거는요. 주로는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그러니까, 상승한 거래량과 전일 대비 올 당일, 상승한 거래량과, 뭐요? 주가가 하락한 거래량, 이건 거래량 대비예요. 거래량을 기준으로 해요. 근데 요거는, 등락주선은, 이는 뭐요? 이는 말대로 상승과 하락은 맞는데, 이는 뭐다? 종목수예요. 종목의 수. 그럼 이는 얼마나 몇 주가 거래됐는가 하는 거래량이라면, 이는 뭐요? 종목의 수를 따지는 거죠. 종목수예요. 자, 그 다음 한 개 더 볼 것은, 자, 이때, 요 둘 다 또 공통은 세 번째. 이 보합. 다시 말하면, 거래량이 뭐요? 변하지 않거나, 종목수가 변하지 않는 이걸 보합이라죠. 보합. 둘 다 보합 종목수는 제외돼요. 보합. 이는 거래량이니까 거래량이 이는 제외되는 거고, 요거는 등락주선은 보합 종목 수량이 제외되는 거예요. 수가 제외돼요. 자, 그래서 이는 중요한 건 이거는요. 여하튼 보합에 관계된 것들은 둘 다 OBV와 등락주선 ADL은 보합에 관계된 것은 다 제외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보면 밑에 뭐요? 우리가 요 자체 보면은 U가 있고 D가 있어요. U는 뭘 말한다? U는 좀 이따 보시죠.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요 자체에 대해서 OBV에 대해서 뭘 해주는 거예요? 이걸 보완해 주는 게 있어요. 보완해 주는 게 있는데 요 한계점 보완 기법. 됐다. 한계점 보완 기법이 나와요. 기법이 나오면 가만히 봐보세요. OBV죠. OBV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은 뭐 된다? VR이에요. VR. 즉, 이것은 보합에 관한 것을 고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를 좀 고려해서 보는 거죠. 보합. 즉, 보합 거래량을 고려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등락주선의 요 보합 자체를 고려하지 않는 이걸 보완해 주는 건 뭔가 하면 요 밑에 나와 있는 뭐요? ADR이에요. ADR. 등락 비율이에요. 비율. 이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ADR, 등락 비율, ADR이에요. 그래서 이건 다, 전부 다 보완은 바닥권 지표로 보는 거예요. 바닥권 지표로 보는 거죠. 바닥권 지표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뒤에 보시면은 이 보완 지표 이 자체로 개념적으로 간단히 내지만은 요 보완 지표 자체를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봐보세요. 영어로 보면 OBV죠. V가 들어가죠. V.
들어가고, 그 다음에 등락주선 자체는 뭐가 들어가요? AD 들어가죠. AD. AD 들어가죠. AD.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요? 등락이 들어가요. 등락. 그죠? 그래서 요것만 좀 구분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바닥권의 지표를 알아볼 때 보완하는 기법으로서 OBV를 뭡니까? 보완해 주는 것은 VR이고, 등락주선 ADR에 대한 바닥권 지표를 알아보는 보완 지표는 뭐다? 등락 비율 ADR이라는 거예요. 이건 봐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그냥 크게 외우지 말고 뭐만 눈도장만 좀 찍어두면 되겠어요. 둘 다 여하튼 보합은 OBV와 ADL은 둘 다 보합은 제외 된다는 것 한번 봐주면 되고, 참고로 앞에 제가 설명할 때 요 OBV에서 자, 업 마크하고 뭐요? 다운 마크가 있어요. 자, 업 자체가 올라가는 이거고 다운 마크로 내려가는 거죠. 이것은 말 그대로 OBV 지표가 직전 고점보다 높아질 때,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죠. 자, 보세요. 직전에 이런 지표 있어요. 이렇게 직전에 고점이 저항선이 있단 말이에요. 저항선이 직전 고점에 이제 저항선이 있어요. 이러는데 이게 이제 뭐 한다고 이보다 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치순단 말이에요. 이때 위로 올라가죠. 올라갈 때서는 이게 뭐다? 이때 직전 요 고점보다 높아질 때서는 이게 뭐다? 이때는 업. 올라간 데서 업. 이걸 따서 U 마크를 달아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자, 지금 이제 주가 변동 자체가 쭉 볼 때 쭉 내려가죠. 내려가는데 직전에 뭐요? 저점 여기죠. 이거보다 이제 뭐 한다고요? 내려간단 말이에요. 내려가는 다운이죠. 이때 써주는 게 뭐다? 이게 이제 뭐야? 다운. D를 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업 마크, D 마크라는 뜻이에요. 이걸 나타내 주는 게 뭐다? OBV 선에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건 아니고 한번 개념만 봐주면 되겠어요. 자, 한번 보죠. 11번. 지표 분석에 관한 보조 지표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OBV 선이 상승하는데, 이 OBV 선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위로 올라가요. 이 선 자체가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가 하락한단 말이에요. 이때는 뭐다? 주가 상승이 있는다 이 말이에요. 자, 등락주선 여기 나와 있는 ADL, 그 다음 을 보완해 주는 건 뭐다? AD가 나왔으니까 ADR이죠. 등락 비율이 되고, 그 다음에 VR이 물론 70% 이하일 때는 단기 매입 신호는 맞습니다. 근데 VR은 뭐다? OBV를 보완해 주는 거예요. 그 답은 2V 틀렸죠. 이거 한번 간단히 봐주시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 투자 심리선은 최근의 10일간 주가 상승 일수를 10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이때 투자 심리선이 75% 이상에서 매도하고, 그 다음 25% 이하에서는 매수한다. 이거 받으시고, 그 다음에 삼선 전환도가 추세 전환이 너무 늦게 확인된다는 점을, 확인된다는 한계점을 보완한 기법이 뭐다? 10% 플랜 변경법이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심히 어렵게 안 되니까 투자 심리선하고 그 다음에 10% 플랜 변경법하고 삼선 전환도는 간단하게 개념만 잡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기술 분석에는 시험에서 다섯 문제 나와요. 다섯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많이 넣은 건 아닙니다. 그걸로 좀 크게 제가 한번 잡아봤지만은 한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술 분석은 이렇게 해서 다섯 문제가 진행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그래서 이까지 하면 이제 제1 과목이 끝난 거예요. 이제부터 제2 과목인데 제가 제2 과목은 간단하게 조금 소개를 하면서 나중에 제가 다음 시간부터 하겠지만은, 자, 제2 과목이 정권시장 파트예요. 자, 근데 우리가 가만히 공부해 본 게 어때요? 먼저 제1 과목에서 경기 분석이 나왔고, 경기 분석은 조금 개념적인 문제를 잘 봐야 돼요. 근데 기본적 분석은 주로 계산 문제의 바탕을 두면서 나오기 때문에 계산 문제를 조금 이해를 하면서 내용을 보셔야 잘 이해가 되고, 근데 앞에 경기 분석이 1과목에서 8문제, 그 다음에 기본적 분석이 7문제, 기술 분석이 5문제예요. 근데 기술 분석은 상당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이해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왜인가 하면 도표나 그림을 그려가지고 차트로 이해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렵단 말이에요. 어렵기 때문에, 근데 시험 문제 자체에서 우리가 그림 도표가 안 나오기 때문에 내용 위주로, 개념 위주로 잡으라 이 말이에요. 5문제이기 때문에.
좀 잡아가면서 정리해 두시고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총 제1과목에서 뭐요? 20문제가 나오죠. 자, 이제 우리가 제2과목인데, 제2과목이 뭐요? 정권시장이에요. 정권시장에 대해 본바탕은 제가 다음 시간도 하겠지만은, 자, 정권시장을 보면, 과목, 정권시장. 보면, 정권시장은 크게 25문제 나와요. 5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정권시장 자체를 보면, 제일 먼저, 유가정권시장이 있어요. 시장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자, 뭐요? 코스닥 시장이 나오고, 세 번째, 이 뭐, 프리보드 시장이 나와요. 나오고, 한 개, 나머지가 이제 뭐요? 한 개가 채권시장.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권시장하고, 유가정권시장하고, 코스닥 시장, 이거는 거래소 시장이에요. 시장이고, 프리보드 시장, 이거는 협회에서 주관이 되죠. 이는 주로 어디서 산다? 이거는 프리보드 시장은, 이거는 장 외 시장이에요. 근데 이는 거래소 시장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 두 개 시장은 장내 시장이라는 거예요. 채권시장 우리가 별도로 봐야 되고요. 근데 시험에 분류를 보면 유가증권시장 자체가 주로 우리가 10문제 나와요. 10문제 나오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4문제가 나오고, 프리보드 시장은 1문제밖에 안 나와요. 근데 주로 주의할 점은 코스닥 시장 이런 자체도 별도로 시험을 잘 내기보다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은 유사해요. 법들이. 이건 법이에요. 법. 법이에요. 한국거래소 있죠? 부산에 있는 한국거래소. 주로 법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법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자체는 주로 유가증권 시장 자체를 중심으로 하면서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차이점. 이거 보면 돼요. 이 프리보드 시장 자체도 약간 차이점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중심은 요거 위주로 보면 되는 거예요. 보면서 나중에 요것은 여기서 차이 나는 것만 정리하면 하자가 없어요. 근데 채권시장에 또 시험을 치면 또 여기에 10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봐야 될 부분은 유가증권시장 위주로 위에 시장편에서는 유가증권시장 위주로 보시고 그 다음 코스닥 시장과 프리보드 시장은 좀 차이점만 보시면 되겠다 이 말이고, 채권시장은 별도로 여러분들이 좀 잘 봐두셔야 되고 이렇게 해서 요게 25문제 나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요 분을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주로 이게 법적인 내용인데 이걸 전체를 다 뭐 어떻게 해요? 암기를 해요. 물론 이거는 암기할 게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거는 주로 자본 뒤에 가면 자본시장법, 우리 법규 및 세제 있죠? 그래서 자본시장법의 바탕을 많이 두고 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로 법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암기상이 좀 많다 보면 돼요. 그래서 앞전에 제가 1과목에서 제가 기본적 분석에서만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고 나머지는 계산 문제보다는 주로 이론이나 법의 바탕을 두고 있다라고 했어요. 왜 그렇다고요? 이는 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봐두시고, 예전에 이렇게 시험 나와요. 간단한 가지고 다음 중 뭐요? 거래소 시장 프리보드 시장은 거래소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장내 시장 틀리죠. 이런 식으로 갖고 시험 내기도 해요. 간단하게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한번 봐도 되겠습니다. 주로 보통 보면은 이 유가증권 시장 자체는 이거는 유가증권 시장. 이는 뭐예요? 시장에서 이거는 상장을 해야 되는 거고, 이는 코스닥 상장 해야 되죠? 코스닥 상장. 이는 주로 비상장이죠? 비상장이죠? 이는 주로 보통 중소, 우량 기업을 상대로 해주는 거고요. 그렇죠? 자, 이거는 봐도 되겠다. 그래서 거래소 시장, 우리나라에서는 한국거래소, 부산에 있죠? 부산. 위주에서 파악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정권시장을 볼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무슨 정권시장에서 25문제에서 무엇을 위주로 많이 공부해야 되는가를 한번 정리해 본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간단히
봐두시면 뒤에 이제 우리가 유가증권 시장부터 시작을 하겠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프리보드 시장. 잠깐 봐보실래요? 자, 1번 봐보죠. 다음 중 자본시장법상 정권에 속하지 않는 것 해놨어요. 사실 이것은 제가 뒤에 법규 및 세제에서 자세히 할 거예요. 할 건데, 우리가 적어도 이제 요 유가증권 시장 등에서 매매가 되고 있는 정권이 뭔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미리 한 번 더 자본시장법에 있는 정권의 종류를 미리 한번 제가 예습도 삼아서 제가 제시를 한 거예요. 뒤에 자세히 놓습니다. 자, 보면 명시적 한계로서 자본시장법에서 명시적 한계로서 포함 단계로서 정권을 6가지를 분류하고 있어요. 재무정권, 지분정권, 수익정권, 투자계약정권, 파생결합정권, 정권예탁정권 이렇게 크게 6가지로 되어 있어요. 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본시장법에 하면 법에 의하면 크게 재무정권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하겠죠. 재무정권, 그 다음에 지분정권, 그 다음 수익정권, 그 다음 자 파생 수익정권, 그 다음 투자계약정권, 그 다음 파생결합정권, 그 다음 정권예탁정권. 이렇게 자본시장법에서 명시적으로 이렇게 6가지로 분류해놨어요. 근데 이 중에서 요 투자계약정권하고 파생결합정권 있죠. 요것은 자본시장법이 조정되면서 이거는 새롭게 이런 포함된 거예요. 이는 새롭게 분류된 거예요. 새롭게 이런 분류가 된 거예요. 분류되어 가지고 정권에 포함이 된 거예요. 요 2가지는 새롭게 포함이 된 거예요. 자, 근데 주의할 점은, 자, 자본시장법에서 보면, 양도성 예금증서하고, 양도성 예금증서 있죠? 양도성 예금증서하고, 관리신탁수익권하고, 일반적인 이 금융채권은 정권에서 배제하게 돼 있어요. 그 기억에. 왠가 하면, 이 자본시장법에서 정권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유통까지 있어야 되고, 유통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유통 과정에서 이는 결국 이 채무자, 발행자의 원본 손실 가능이 아닙니다. 유통 과정에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원본 손실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나 뒤에 자세히 할 겁니다. 손실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이때 원본 손실 가능성이 있다 하는 이 말이 뭘 의미한다? 예를 들면 뒤에 가면 수수료 부담 등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유통 과정에서 뭐가 수수료 부담 등이 있을 수 있어요. 수수료 부담이 있는 이것도 부담도 뭐다? 원본 손실 가능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있어야 돼요. 이때 원본 손실 가능성이 있는 요 자체로 보통 우리 뭐한다 이걸요? 투자성이 있다는 거예요. 투자성이 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먼저 보면은 양도성 예금증서가 보여요. 양도성 예금증서 보이죠? 요 양도성 예금증서는 말 그대로 보통 이걸 우리가 CD라고 부르죠. CD인데 요것은 뭐다? 이는 원본 손실 가능성은 있습니다. 정권, 예탁정권이 지어졌네요. 요거는 원본 손실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지만 양도성 예금증서는 이거는 예금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권거보다는 우리나라에서 뭘로 한다? 이거는 예금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예금에 준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정권보다 이거는 예금에 준하여 처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서? 자본시장법에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뭐요? 관리신탁의 수익권이 있어요. 관리신탁의 수익권은 이거는 말 그대로 신탁업자에게 이것도 뭐요? 이거는 투자성은 있어요. 투자성은 있는데 이거는 누구에게? 신탁업자에게 이는 관리만 해주는 거니까 뒤에 자세히 합니다. 신탁업자에게 이는 뭐가 없다? 이는 처분 권한이 없어요. 처분 권한이 이는 없다는 거예요. 투자자에게 처분 권한이 없다는 자체는 결국 뭘 의미한다? 이는 유통성이 없다는 거예요. 유통성이 없다. 유통성이 없다 이 말이죠. 유통성이 없다. 유통성이 낮다는 거죠. 성이 낮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명시적으로 이것은 정권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자본시장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명시적으로. 세 번째, 자, 일반적인 금융채권 있죠. 일반적인 금전채권도 뭐가 없다? 이것도 유통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본 손실 가능성이 있어서 투자성이 있고 유통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 자체들은 뭐다? 명시적으로 자본시장법에서 이거는 정권이 아니다라고 명시를 해놨어요. 법으로 명시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럼 시험, 자, 보죠. 1번에 자본시장법상 정권에 속하지 않는 거 대나왔어요. 그럼 답은 뭐가 되겠죠? 자, 볼 필요 없이 양도성 예금 정서 되겠네요. 답은 3항. 한번 봐두시고, 뒤에 걸 그대로 할 거니까 한번 봐두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 새롭게 분류된 정권만으로 묶인 거 대놨습니다. 새롭게 분류된 게 뭐죠? 투자계약정권과 파생결합정권이에요. 자, 그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우리가 이 유가증권을 시행을 하면서 이런 시행을 하면서 알아야 될 기본이기 때문에 제가 이어놓은 거고요. 간단하게 이어놓은 거고 뒤에 이거는 자세한 거는 자본시장법에서 한 번 더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번 여기까지 해봤네요. 자, 오늘 제 9강 수업하신다고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조금 복습을 해오시고 복습을 한 번 더 해보시면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웬만하면 복습은 그날 수업을 듣고 한 30분이든 1시간이든 그날 정리하는 게 좋아요. 다음날 진행하면 또 혼동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 두시고 자기 것으로 꼭 소화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